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그 폴리뉴스가 매달 한 분씩 모시는 그 스페셜 인터뷰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문용식 원장님을 모셨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제 코로나 이 다음 달부터는 위드 코로나 그 시기가 이제 시작된다고 그러는데, 코로나 팬데믹 시기 이후에 인류 문화와 또 정치, 경제, 사회 문화면 많은 변화가 예상되고 있고, 그 코로나에 어느덧 4차 산업혁명 쑥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미래의 디지털 사회에 대해서 우리 전문가이시고, 또 한편으로는 좀 이렇게 넓은 안목 속에서 우리나라와 사회를 짚어보시는 원장님을 모셨습니다. 원장님,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이름이 길기도 하고 좀 생소하네요. 예, 어렵죠? 예. 원래 익숙한 것은 한국정보화진흥원이었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 그 정보화진흥원의 그 모태법이 있을 거 아닙니까? 설립 근거법. 그게 이제 국가정보화 기본법인데, 그게 이제 정보화 수준이 인공지능, 지능정보 단계로 바뀌잖아요. 그래서 작년 말에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바뀌었어요. 예, 그래서 그에 따라서 우리 원 이름도 지능정보사회 진흥원 이렇게 바뀌었는데, 알다시피 너무 글자가 또 길고, 그리고 앞에 지능정보의 지능하고 뒤에 진흥원의 지능이 이게 헷갈려서 한번 듣는 사람은 누구도 이 구별을 못해서 이거 반드시 좀 한번 다시 고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약어로 그냥 지능정보원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편하게 불러주세요. 그 주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쉽게 국가정보화 싱크탱크죠. 지금은 이제 정보화가 디지털 대전환 시대로 접어들었잖아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그래서 국가사회 디지털 대전환을 선도하는 기관이다. 이렇게 한마디로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저희가 하는 일은 이 폴리뉴스니까 최근에 국감 시즌이잖아요. 저희 기관은 거의 유일하게 국감을 상임위 2군데서 받아요. 두 군데서? 그런 기관이 없어요. 과방위에서 받고요. 그리고 행안위에서 받아요. 행안위에서 왜 받냐면 행정안전부가 하는 굉장히 굵직한 정보화 사업이 2개가 있어요. 전자정부. 그게 지금 지능형 정보로 발전하지 않습니까? 또 하나가 공공데이터. 공공데이터 개방, 품질 관리, 활용, 그리고 데이터 기반 행정법, 이런 굵직한 한 축이 있어서 행안위도 국감을 받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나라 전체의 그 디지털 이 전환을 갖다 책임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하는 일을 조금 더 말씀드릴까요? 아주 간명하게 저희는 4가지 일을 한다고 해요. DNA 플러스 4가지 일을 한다고 하는데, D는 데이터, N은 네트워크, A는 AI, 플러스는 디지털 포용. 그래서 데이터는 지능 데이터, 공공 데이터 등등에서 국가 데이터 기반 구축하는 업무고요. 네트워크는 국가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하는 초고속망, 공공 와이파이, IoT망 등등 관리하고 구축하는 거고요. AI는 AI를 비롯한 ICT 기술로 전자정부를 만든다든가 융합 서비스를 한다든가 공공 서비스를 혁신하는 그런 업무고요. 그리고 마지막 플러스는 이렇게 국가사회적으로 디지털 전환이 급속화되면 디지털 디바이드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격차를 해소하고 취약계층의 디지털 역량, 활용 역량을 키워주는 그런 사업을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4가지가 큰 뼈대입니다. 그 원장님의 노력이 디지털 뉴딜, 한국형 뉴딜이 시발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을 한번 설명해 주시고, 디지털 뉴딜의 배경과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디지털 뉴딜 국가적인 역량을 총동원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라서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대한민국을 추격 국가에서 선도 국가로 대전환하는 사업이고, 대한민국 미래 100년의 설계도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게 시작된 게 작년에 코로나 위기 속에서 저희가 1차 방역 위기를 좀 무사히 잘 극복했어요. 물론 그 뒤에
8월 뭐 10월에서 2차, 3차 위기가 있었습니다만 글로벌한 기준으로 볼 때도 미국, 영국, 유럽보다 훨씬 우리가 초기 위기 극복을 잘했잖아요. K방역 유명했죠. 유명했잖아요. 세계에서 찬사도 받고 그리고 그 덕택에 작년 4월 총선에서 여당이 압승을 했잖아요. 이게 다 방역 위기를 잘 극복하는 그 덕분인데요. 그때 대통령 머릿속에는 이제 방역 위기는 극복했으나 경제 위기, 일자리 위기는 여전히 남는 거잖아요. 이 코로나 때문에 자영업 다 문 닫고 청년 취업 안 되고 하니까 그래서 이 경제 위기와 일자리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거냐 이거 해결책을 가져와라. 그래서 머릿속에 일자리 이 생각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청와대 수석으로 계시던 한 분이 제가 평소에 강연이나 칼럼 이런 글을 통해서 디지털과 데이터로 일자리를 무수히 많이 만들 수 있고 여기에 국가 역량을 집중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굉장히 주장을 많이 하고 다녔었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서 문 원장께서 이런 의견이 있다는데 그걸 좀 정리해서 리포트를 해다오. 해서 그걸 13페이지짜리 보고서 포스트 코로나 시기 경제 위기 극복 방안을 정리해서 이제 주었더니 그걸 대통령께서 보시고서 일리가 있다. 문 원장 주장이 다 일리가 있으니 문 원장 주장대로 뒷받침해라 라고 지시를 하시고서 바로 며칠 후에 한국판 뉴딜 선언을 비상경제회의에서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뉴딜이 시작됐죠. 그래서 그 처음에 대통령께서 4월 달에 말씀하실 때 한국판 뉴딜은 거의 디지털 뉴딜이었어요. 그걸로 시작을 했는데 이제 뭐 뉴딜 할 것이 뭐 디지털 뿐이냐. 그때 집권 여당의 총선 공약은 그린 뉴딜이었거든요. 그린 뉴딜도 중요하다. 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린 뉴딜도 한 축으로 해야 된다. 이제 그렇게 해서 그 그린 뉴딜이 붙고 또 이제 진보 학자들 중심으로 사회 안전망을 튼실하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뉴딜이라는 게 사회 역관계의 재편이지 않습니까? 새로운 사회 계약이니까. 그래서 휴먼 뉴딜이 빠져서는 안 된다. 맞습니다. 이렇게 주장을 해서 결국은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휴먼 뉴딜 이렇게 3박자로 이제 한국판 뉴딜이 출발하게 된 거예요. 네트워크가 깔려야 되고 AI가 깔려야 되고 데이터를 많이 활용해야 되고 그걸 위한 클라우드도 튼튼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디지털 SOC인 거죠. 그러면 그것이 구체적으로 지금 1년여가 지났는데 좀 일자리가 어느 정도 지금 성과는 있습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디지털 뉴딜의 대표 사업, 시그니처 사업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이제 데이터 댐이고 데이터 댐이란 것이 무슨 뭐 유형의 그 댐을 만든 것이 아니잖아요. 데이터를 많이 구축 가공해서 AI로 활용될 수 있도록 이제 하는 그 기반을 까는 게 데이터 댐인데 그 데이터 댐 중에서도 이제 사업이 한 17개가 있어요. 공공 데이터 사업도 있고 데이터 바우처 사업도 있고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도 있고 그런데 그 중에서도 시그니처 사업이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이에요. 인공지능이 학습하기 위해서 데이터에 학습하기 위한 정답을 만들어 놓는 거죠. 라벨링을 해서 이건 뭐다라고 학습하기 위한 답안지를 만들어내는 그런 데이터가 많아야 인공지능이 똑똑해지거든요. 우리말도 인식하고 사투리도 인식하고 한국 사람도 인식하고 각종 사진 인식률도 높아질 수 있고 다양한 또 산업에 필요로 한 데이터도 많고 그 데이터를 구축하는데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그 하나의 사업만으로도 작년에 4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만들어졌죠. 대단한 성과를 보인 거죠. 또 하나가 우리 ICT 산업은 대한민국이 굉장히 그 선두다 이런 말을 들었는데 그렇죠. 그러면서 걱정들을 하는 게 AI 부분에서는 그렇지 않다 이런 걸 들었어요. 저희들은 그걸 뭐 잘 모르니까 그런데 그래서 그 앞으로 이 미래 지식 정보화가 이 전면화될 때 상당히 우려된다 이런 말을 들었거든요. 실제 그렇습니까? 뭐 그런 우려는 하면 할수록 좋은 거고요. 우리는 해야 뭔가 더 잘할 것이 있나라고 뒤돌아보게 되잖아요.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대한민국은 전 세계적으로 독보적인 ICT 강국이죠. 그 ICT를 크게 분야로 나누면 우선 인프라가 있잖아. 네트워크 인프라. 대한민국 같이 인프라가 튼튼한 나라가 어디 있어? 유선이면 유선, 무선이면 무선. 뭐 초고속 10기가 인터넷망을 집에서 쓸 수 있는 나라. 버스에서도 공공 와이파이가 터지는 유일한 나라. 이런 나라가 전 세계에 없어요. 네, 그래서 인프라 최대 강국이고요. 그리고 제조에서도 얼마나 강해요, 대한민국이. 반도체면 반도체, 배터리면 배터리, 뭐 전력 기기면 기기, 네트워크, 통신 장비면 장비, 굉장히 강한 제조 역량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IT 플랫폼, 그러니까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세계 플랫폼을 장악했잖아요.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이런 데가 전 세계를 다 장악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유럽이나 일본 가더라도 자기 나라에 고유 플랫폼이 없어요. 다 미국 서비스를 쓰지. 그런데 유일하게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대한민국만 미국과 경쟁할 수 있는 IT 플랫폼을 갖추고 있는 나라예요. 네이버가 그렇죠. 카카오가 그렇죠. 저 인터넷 쇼핑 온라인 몰에서는 쿠팡이 그렇죠. 금융 플랫폼으로는 토스가 그렇죠. 배달의 민족 그렇죠. 그래서 이런 플랫폼이 굉장히 튼튼해서 이게 한국에만 머무르지 않고 일본으로, 대만으로, 동남아로, 인도로 지금 뻗어나가고 있잖아요. 일본의 그러니까 네이버의 라인이 일본의 모바일 메신저를 장악하고 있잖아요. 일본의 카톡이 라인이잖아요. 네이버에서 만든 라인 서비스가 이런 식이거든요. 하이퍼 커넥트에서 만든 모바일 메신저 아자르가 이 이슬람권을 다 휩쓸고 있거든요. 이 한국은 대단한 나라예요. 그래서 이런 플랫폼에서도 각 분야별로 경쟁력을 갖춘 것이 있고요. 이제 지금 말씀하신 그 화두가 AI잖아요. AI도 한국의 특성은 뭐냐면 핵심 원천 기술 개발에서는 약해요. 그건 미국, 캐나다, 영국 등등을 따라가지 못해요. 그 AI 원천 기술 이 알고리즘 중에 알고리즘이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고도화해서 아주 정교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천재들이 하는 영역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는 한국이 그쪽 과학자나 그리고 뭐 특허나 논문 이런 거에서 뭐 뒤지는 것은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렇게 만들어진 알고리즘을 바탕으로 해서 산업과 이 사회, 교육 이런 전 분야에 접목시켜서 AI를 활용하는 게 있잖아요. 거기서는 뒤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원천 기술 개발은 늦었지만 산업 활용에서는 꽤 강한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그 비유를 그렇게 듣는데 AI가 21세기의 전기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20세기에 전기가 나와가지고 세상이 바뀌었잖아요. 이런 걸 이제 범용 기술이라고 그러죠. 모든 곳에 결합돼서 쓰여가지고 세상을 바꾸어내는 혁신적인 기술이 범용 기술인데 대한민국이 전기를 발명한 거 아니잖아요. 전기는 에디슨이 발명했다면서요. 테슬라가 교류를 발명하고 그렇지만 발명은 미국이 했지만 현재 21세기에 전기를 가장 효율적으로 가장 안정적으로 생산하고 사용하는 것은 대한민국이에요. 마찬가지로 인공지능 알고리즘 원천 기술은 우리가 개발이 늦었지만 각 산업 영역에 활용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굉장히 잘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고 있어요. 예,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 원장님께서는 그 디지털 뉴딜의 핵심은 결국 사람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개발자 대란도 심각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이제 인재 육성하고 연결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래서 원장님의 보관을 듣고 싶습니다. 제가 IT 기업 20년 했잖아요. 네. 인터넷이 등장하기 전부터 PC 통신부터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때 그 영광의 나우누리 그 나우누리 유명했잖아. 서비스. 나우콤 그랬죠. 3대 PC 통신으로. 네. 대학생들 가장 취업하고 싶은 직장 1위로 꼽힌 적도 있어요. 나우콤이. 맞아요. 네, 이제 그때부터 해서 20년 이렇게 했는데 닷컴 버블 불 때
인터넷 망해서 뭐 테헤란밸리에 50조 투자가 막 이루어지고 할 그때 1차 개발자 대란이 있었어요. 네이버, 다음 그리고 게임 업체들이 막 그 개발자들을 경력직들을 뽑아가니까 네이버에서 뭐 경력직 개발자 100명 뽑는다고 하면 테헤란밸리에 있는 그 IT 기업들이 한 2만 명이 들썩들썩해요. 그럴 거 아닙니까? 연쇄 파동을 불러일으키니까. 예, 그때도 한번 개발자 대란이 있었는데요. 지금 그로부터 20년이 지났거든요. 지금 개발자 대란은 과거 개발자 대란의 곱하기 10배, 곱하기 100배 정도의 대란. 왜냐하면 과거 1차 개발자 대란은 IT 기업에 한정된 얘기예요. 근데 지금은 디지털 대전환 시대 아닙니까? AI 플러스 X라고 하잖아요. 모든 산업, 모든 사회 도메인에 AI가 전맥되거든요. 아니 지금 산업 간 경계가 없어진 거 아닙니까? 은행, 금융권에서도 AI를 써요. 그렇죠. 아니 지금 카카오가 금융권하고 경쟁하잖아요. 카뱅의 기업 가치가 국민은행, 신한은행 다 합친 것보다 더 많잖아요. 그렇죠. 이런 식이거든요. 하니까 이런 경쟁에 이기기 위해서 금융권에서도 개발자를 무조건 뽑아야죠. 제조 기업들도 무조건 뽑아야죠. 물류 아니 쿠팡이 물류 회사인데 그 물류를 최적화하기 위해서는 그 뒤에 수백 명의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알고리즘을 짜야 최적화된 배달 노선을 만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쿠팡이 물류 회사 이전에 AI 회사인 거예요. 이런 식으로 모든 산업 영역마다 그리고 사회 영역마다 AI 개발자,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과거 1차 개발자 대란에 비해서 곱하기 10배, 곱하기 100배의 규모로 대란이 온 거예요. 이건 정말로 엄중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표현하기를 AI 경쟁은 인재 전쟁이다. 결국은 사람 전쟁이거든요. 인재 전쟁인데 기승전 인재인 거죠. 그리고 지금 AI 이 경쟁은 패권 경쟁이에요. 기술 패권 경쟁. 미국과 중국이 국가 안보를 둘러싸고 국가 안보를 좌지우지할 정도의 경쟁이거든요. 여기서 삐끗하면 이제 패권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그런 위기감을 느끼고서 드라이브를 본격적으로 지금 걸고 있지 않습니까? AI 중국의 AI 굴기를 도저히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그래서 AI 개발에 도움이 되는 반도체, 절대 반도체 일체 장비 중국 수출을 금지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지금 AI 패권 경쟁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이 AI 개발자, 소프트웨어 개발자 이 대단 문제는 국가 전략 차원에서 고민해야 돼요. 그리고 이 평시 뭐 평온한 대책 이것까지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전쟁 상황이다 생각하고 전쟁하고 있다 생각하고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너무 평온해요. 그냥 해 오던 대로 지금 계속 그것만 하고 있잖아요. 대처가 그렇다 이거죠. 예, 그래서 이래 가지고는 국가 위기를 극복하기 어렵다. 저는 근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 된다. 단기, 중기, 장기로 나누어서 할 수 있는 국가 역량을 총동원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원장님께서는 클라우드의 중요성을 여러 매체에서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진흥원이 크게 기여한 백신 예약 시스템 개선 역시도 클라우드를 활용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진행되었던 프로세스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이번에 백신 예약 시스템 때문에 국민들이 많이 불편하셨죠. 그렇죠. 특히 이제 50대 그룹에서 예약할 때 하필 문제가 많이 터졌어요. 그래서 대통령께서 크게 질책을 하셨죠. 대한민국 ICT 강국이라면서 이게 무슨 꼴이냐. 맞습니다. 많이 역정을 내셨는데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그렇게 화를 내야 정부 부처는 움직여요. 그 참 안타까운 현실이긴 한데 이제 이걸 관리했던 데가 질병청인데 질병청을 탓할 수도 없는 게 백신 예약 그 업무만 하기에도 지금 이 코로나 방역 여기에만 하기에도 허덕허덕
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마 거기 있는 직원들 초주금 상태로 지금 1년 반, 2년 코로나 위기 대응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새로 이제 부처가 만들어지고 하니까 디지털 역량은 아무래도 취약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취약한 상태고 허덕허덕 하면서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어려움이 생긴 건데 그래서 이제 그 TF를 만들어서 저희가 TF 팀장 역할을 한 거죠. 그래서 그런 예약 시스템이 먹통이 되는 사고는 결국은 이 트래픽의 과부하가 생기기 때문이잖아요. 트래픽이 그렇죠. 한순간에 집중하니까. 그래서 그 트래픽이 집중하는 것을 분산해 주는 것이 첫째예요. 분산해 주는 거. 그래서 처음 인증 단계를 질병청 서버하고 분리해서 이걸 클라우드로 뺀 거죠. 그래서 인증 단계를 분리하고 그리고 인증 수단도 다양화해서 간편 인증도 추가하고 전에 2개로 하던 것을 5개, 6개로 이렇게 인증을 다양화하면은 이게 분산될 거 아닙니까? 각 인증 시스템으로. 그래서 이런 분산을 통해서 트래픽 부담을 줄여가지고 2주 만에 아무 문제 없이 이렇게 20대부터 49세까지 백신 예약할 때는 아주 무난하게 잘 순조롭게 처리했던 경험이 있죠. 메타버스는 뭐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메타버스 활용도가 갈수록 높아지고 그 플랫폼의 이제 효용, 이제 정교함 그리고 새로운 솔루션들이 계속 추가돼서 나오고 있는 거죠. 네이버에서 만든 메타버스 플랫폼 벌써 전 세계 2억 명 이상이 쓴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SK도 또 플랫폼을 만들어냈고 이렇게 국제적으로 지금 아주 핫하게 경쟁하고 있고요. 거기서 이제 그 메타버스를 쓰면 좋은 활용 용처들이 몇 개 대표적인 것들이 있어요. 행사를 할 때 굉장히 편하고요. 거기 회의를 하고 그리고 자료를 띄워놓고 공유하고 해서 이런 용도가 분명한 경우에 메타버스는 급속히 활용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디지털 디바이드를 갖다가 해소하는 일이라고 했었는데 실제로 그게 지금 가장 큰 문제다. 이후에 그럼요. 우리 지식정부 4차 산업혁명 그 부분에 대해서 격차가 오히려 더 늘어나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 우려들이 많거든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극복하기가 사실 어렵지 않나 이런 말도 들었어요. 그래도 대한민국이 가장 잘 할 수 있죠.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뭐 디지털 전환 속도가 워낙 빠르니까 거기 5천만 국민이 다 뒤쫓아가는데 그럴 수 없잖아요. 허덕허덕하고 취약계층은 낙오계층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코로나 시대 가장 유행어가 뭐예요? 비대면, 언택트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 그 가까운 식당에서도 다 무인 결제기 키오스크로 음식 주문 받잖아요. 올 초인가 작년인가 이 소셜 미디어에서 굉장히 화제가 됐던 포스팅이 하나 있었어요. 딸이 올린 건데 엄마가 전화가 와가지고 울면서 전화하더란 거 아닙니까? 딸아 내 인생은 이제 끝났다. 근데 사연을 들어보니까 햄버거 가게 가서 키오스크 앞에서 햄버거 하나 주문하려고 20분을 이렇게 했는데 못한 거예요. 그 어머니가. 그런데 우리도 그런 당황스러운 경우가 있는데 뒤에는 이제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민폐를 끼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어머니가 20분 동안 헤매다가 결국은 햄버거 주문을 못하고 돌아서면서 얼마나 자괴감이 들었겠어요. 근데, 세상에 나는 햄버거 하나도 주문 못해 먹는 낙오자구나. 그런 자괴감이 들어서 딸한테 울면서 전화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일상생활의 모든 것에 인공지능, 디지털, 뭐 무인 서비스들이 이렇게 되니까 이런 디지털 기기 서비스들을 최소한 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역량, 최소한의 역량은 갖춰줘야 일상생활이 되잖아요. 일상생활 알파에서부터 오메가까지 요람에서 무덤까지 전부 다 디지털로 바뀌고 있으니 과거에는 디지털을 좀 못 쓴다는 것이 뭐 다른 수단, 아날로그 수단이 다 있어서 약간의 불편을 감수하면 되는 그렇죠. 문제인데 지금은 이걸 못하면 일상생활이 안 돼요. 제가 대표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택시 못 잡아요.
카카오 택시로 예약하지 않으면 길거리에서 택시가 없어요. 다 예약해서 가잖아요. 공항버스 예약 안 하면 아예 못 합니다. 공항버스. 그러니까 이동이라는 것이 얼마나 그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사회생활의 권리잖아요. 이동권 자체가 제약되는 거예요. KTX 예매하지 않으면 어르신들 천국에 가서 하잖아요. 표가 없어요. 있더라도 입석표고요. 어르신들 은행 가서 돈 찾고 이체하고 하잖아요. 다 수수료를 물어요. 그냥 이 모바일 인터넷 뱅킹 하는 사람은 무료로 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오히려 불이익을 받고 있잖아요. 생활도 불편해, 생존도 안 돼,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받아. 이런 것은 그대로 방치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국가가 해야 될 일은 위에 뛰어난 사람들은 글로벌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규제를 없애줘서 얼마든지 글로벌 경쟁력을 하도록 만들어주고 이 처지는 사람들 아래 사회 안전망을 갖춰줘야 될 거 아닙니까? 낙오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디지털 복지사가 필요한 거예요. 저는 이 디지털 포용을 이렇게 얘기하는데 글로벌 세상이잖아요 지금. 해외 가서 호텔 투숙하고 음식 주문하고 하려면 가장 기본적인 생활 영어, 생존 영어는 해야 해외 가서 살 수 있잖아요. 디지털도 마찬가지예요. 디지털 세상의 생존 영어는 갖춰줘야 디지털 세상을 헤쳐나갈 거 아닙니까? 그 정도에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은 키워주자. 그게 이제 디지털 포용인 거죠. 그리고 이제 그걸 해낼 수 있는 게 디지털 역량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렇죠. 디지털 역량, 디지털 활용, 그걸 갖추어서 디지털로 이루어지는 사회 경제 활동에 낙오 없이 활동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배려를 해주는 거. 그게 디지털 포용이죠. 이 디지털 포용 법도 만들어집니다. 법도 만들어집니다. 예, 지금 정기국회에 올라가 있는데요. 지금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네, 굉장히 중요한 법이에요. 실제로 지금 주민센터, 도서관 등의 디지털 배움투로 많이들 하고 있네요 지금. 그게 이제 디지털 뉴딜에서 한편으로는 디지털 전환을 위한 사업이 많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런 디지털 포용을 위해서 디지털 배움터 사업을 지금 하고 있어요. 전국에 천여 군데 생활 SOC, 주민들이 쉽게 찾아가는 데가 생활 SOC잖아요. 주민센터, 도서관, 복지관, 커뮤니티 센터 이런 데에 디지털 전문 강사와 도우미를 두어서 주민들 실생활에 필요로 한 생활 맞춤형 교육, 대부분이 활용 교육이에요. 스마트폰 활용하는 거, 이걸로 예약하고 예매하고 손주들한테 선물 보내고 문자 보내고 화상 통화하고 이런 거. 그리고 이 디지털화 되다 보니까 피싱, 스매싱 이런 사고도 많잖아요. 이걸 예방하는 것도 하고 키오스크 활용하는 법 이런 것들 실생활에 필요로 한 기본 교육을 해주고 있는 거죠.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지금 원장님께서는 우리 미래 디지털 사회를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준비해야 되고 또 지금 진행되는 걸 쭉 보시면서 그리고 디지털 격차 문제까지도 그걸 하셨는데 이제 우리나라가 디지털 혁신의 시대를 선도하는 국가가 대해서는 앞으로 어떤 과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디지털 대전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그건 지금은 AI 전환이에요. 모든 것이 AI로 귀결되고 앞으로 세계 경제 40년, 50년을 좌지우지할 가장 핵심 기술, 범용 기술은 AI이기 때문에 AI 전환이 국가적인 과제로 지금 대두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국가 역량을 총동원해서 이 문제에 대처해야 된다. 이걸 국가 전략 차원에서 이 문제를 바라봐야 된다 하는 것이 이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걸 하기 위한 국가 가버넌스가 좀 정비가 돼야 돼요. 저는 이제 그런 질문을 하거든요. CDO가 누굽니까? Chief Data Officer. 국가의 최고 데이터 의사 결정자가 누굽니까? 그리고 Chief Digital Transformation Officer. 국가의 디지털 전환 최고 책임자가 누굽니까? 이걸 물어봐요. 아무도 답을 못해요. 이게
과기정통부인지 행안부인지 기재부인지 국무조정실인지 청와대예요 뭐 누군지 아무도 답을 못해요. 이래서는 안 돼요. 이 CDO 문제, 이 가버넌스 문제를 풀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기승전 인재입니다. 예, 인재 전쟁, 인재 양성을 위해 특단의 대책을 해야 되고요. 그러려면 익숙한 도구마하고는 좀 결별해야 돼요. 이 문제가 왜 안 풀리느냐면 혁신성장이라는 가치하고 지금 대한민국에 우리가 추구해야 될 중요한 가치가 몇 개 있지 않습니까? 혁신성장은 반드시 해야죠. 디지털 전환에 앞서가야 되니까. 그런데 지역균형 발전도 중요한 가치잖아요. 이 두 개가 팽팽하게 이렇게 겨루고 있어요. 그래서 꼼짝달싹을 못하고 있거든요.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것 때문에 혁신성장을 위해서 해야 될 것을 못하고 이게 선순환돼야 될 건데. 그렇죠. 선순환, 우선순위가 필요한 거죠. 예. 그 AI와 빅데이터, 클라우드 정책의 통합적 추진이라는 것은 어떤 걸 이야기하는 겁니까? AI 따로, 클라우드 따로, 데이터 따로가 아니잖아요. AI가 똑똑해지려면 데이터 품질, 대량의 데이터, 품질 좋은 데이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데이터를 보관하고 분석, 활용하는 플랫폼이 클라우드잖아요. 그래서 ABC, AI, 빅데이터, 클라우드 이 정책은 하나의 정책인 거예요. 통합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 몸에 머리가 맑고 똑똑하려면 신선한 피, 산소가 공급돼야 하잖아요. 그 신선한 피, 산소를 공급하는 게 심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머리가 맑으려면 사람이 건강하려면 심장이 튼튼해야 하듯이 인공지능에서 대한민국이 앞서가려면 심장 같은 역할을 하는 게 클라우드예요. 그래서 클라우드가 튼튼하고 발전해야 된다. 그런 점에서 ABC 정책은 통합적으로 국가 정책을 펴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는 거죠. ABC라는 말은 제가 만드는 말이에요. 아, 그렇습니까? 네. 네. 원장님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우리 애청자들한테 네.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대한민국을 뒤따르려고 하는 모델 국가로서 우뚝 설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디지털 리더의 성공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